자, 19학년도 문제는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문제 7번인데 보고 가죠. 자료 수집 방법 ABC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ABC는 질문지, 면접, 실험법이래. 그럼 우리는 참여관찰법하고 문헌연구법은 제껴도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 셋이 다 다르다는 걸 보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이 폭력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교육 전후 검사를 한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해가지고 차이를 비교하는 게 스탠리 밀그램 복종 실험법이었어요. 그래서 A에다가 여러분이 실험법이라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A는 실험법입니다. 됐죠? 두 번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비행친구 교제. 이 비행친구는 비행청소년, 좀 나쁜 일 하는 좀 못된 친구 이런 얘기예요. 그들과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에 따라서 비행을 저지르냐 안 저지르냐. 그 부모님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애가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좀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정말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분석했어요. 그 상관관계 아까 정리한 거 있죠. 비례관계면 A와 B가 같은 방식이고, 여러분 이거 낮아지면 낮아진다도 맞습니다. 부의 관계는 A와 B의 방향이 바뀐 거야. 그럼 이것도 가능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요게 요렇게 돼도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얘도 맞는 말. 그럼 얘는 요 관계를 분석하는 적합한 것은 실험법이 일단 탈락이기 때문에 면접과 질문지 중에는 질문지법이 좀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세 번째, 가출 청소년의 가출 동기와 가출 후 생활 및 비행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더 생각하고. 선생님 막 저번에 반성했었잖아. 그 옛날 우리 반 친구들에게 조금 더 내가 이해하고. 이거 면접법, 참여관찰법도 이거일 수 있어요. 그 비행 저지르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근데 없잖아, 위에 있는 조건에. 얘가 바로 면접법입니다. 그럼 뭐 다 됐어. 기억 볼게요. A는 실험법이죠. 실험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쉽다. 엉터리예요. 둘 다 틀렸어. 둘 다 안 돼. 그죠? 니은입니다.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면접법은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상담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상담 시간 잡는 것도 쉽지 않잖아. 여러분 옛날에 해봤겠지만 야자 시간에 담임쌤하고 상담하기로 했는데 담임쌤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파서 야자를 못하고 갔을 수도 있잖아. 약속 하나 잡는 것도 어렵단 말이야. 근데 질문지법 주고 걷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맞고요. 디귿입니다. C는 B에 비해서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대요. C가 B에 비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셋 중에 얘만 질적 연구잖아, 그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리을, 질문지법은 실험법과 면접법에 비해서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이런 통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방법은 실험법밖에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제일 큰 게 누구냐? A예요. A. 그냥 잘못된 설명.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2020학년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5번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6번 문제는 다음에 제가 시간을 또 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일단 3점짜리고 표가 있다고 해서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갑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대. 그럼 양적 연구네, 그지? 양립이라고 하는 거는 일도 잘하고 집에 와서 가사분담도 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즘에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직장 회식 참여 중시 정도,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등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에 대한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질문지법을 쓰고 있다는 것도 또 알 수 있고요.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 요거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좀 머릿속에 잘 안 와닿겠지만 일단 갑이고, 을은 이거 그대로 갖고 온 다음에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갑은 여기다가 성별이라는 변인을 넣었대요. 근데 여기에 을은 하나 더 추가했어. 세대, 나이, 연령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을은 갑이 조사한 자료에다가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또 뭘로 했냐면 세대별로 측정을 또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을이 갑의 분석에 세대를 변인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성별과 일과 가정 양립에다가 세대를 추가한 게 을의 연구 방식이다. 그래서 밑에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2019학년도에서 풀어드렸지만 명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게 300명이고요. 누구? 여성. 그다음에 남성 응답자 900명이 되겠어요. 합치면은 1200명인데 1200명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으니까. 보기 볼게요. 1번에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이 기각됐대요. 기억이 뭐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냐 이거죠. 남성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일, 가정, 양립이 높으냐 그랬는데 여성과 남성은 같았잖아. 저 사람의 세대만 넣은 거잖아. 을이 그지? 그럼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이 300명이에요. 그 중에 높은 사람이 몇 명이야? 180명이죠. 그죠?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여성은 자 300명 중에 180이고요. 남성은 900명 중에 높음에 응답한 사람이 다 더하니까 600이죠. 그죠? 네, 900분의 60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누면은 10분의 6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5분의 3 그러면은 3분의 2네. 그럼 둘 중에 이게 여성은 60%고요. 남성은 66.6%예요. 갑이 세운 가설은 여성이 남성보다 세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남성이 여성보다 일단 이 응답자에 한해서는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각된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2번입니다. 을의 분석 결과 중장년층이 인 경우는 가설이 맞대. 중장년층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성 중장년층 중에서 높은 사람이 30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성은 60명 분의 30명이라는 거고요. 여성. 다음 남성은 어떻게 됩니까? 남성은 600명 중에 420인 거죠. 맞죠? 이게 남성입니다. 남성. 그럼 여성은 2분의 1이고요. 남성은 딱 봐도 이거 절반 이상이잖아. 이게 600분의 300이면 같은데 더 세요. 역시나 수용되지 않았어요. 틀렸고요. 3번입니다. 디귿. 디귿이 뭐냐면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예요. 이게 뭐냐면 이 가설의 종속변인이죠. 이것이 니은의 조작적 정의래.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여러분 가족 행사를 잘 참여하느냐 그리고 직장 회식에 참여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히 가족 행사에 잘 참여하는지를 갖고 일가정 양립 중시를 하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지죠. 선생님이 이걸 어려운 말로 질문지로 이 디귿이라는 속성을 확인하게 만드는 지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디귿이 니은이 아니고 니은이 디귿의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3번은 틀렸고요. 4번 리을은 을의 1차 자료래. 선생님이 1차 자료는 가공하지 않은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갑이 한 연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을은 거기에다가 뭐만 더했어? 세대를 더했단 말이야. 근데 위에 보니까 리을이 뭐냐면 자료래요. 누구? 갑이 한 거. 갑이 한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건 가공된 거죠. 그래서 1차가 아니라 2차로 여러분이 써두시면 될 것 같고요. 틀렸어. 5번입니다.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제. 그럼 연역과 귀납이란 말을 좀 잘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연역은 가설이 먼저 나오고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귀납은 사례를 확인한 다음에 이론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둘은 방식 똑같아요. 가설을 세우고 질문지법으로 검증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둘 다 뭐해? 연역적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리라는 말을 지우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우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단원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비교,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양적인지 질적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연구에 쓰이는 자료 수집법 5가지를 봤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연구 태도와 연구 윤리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 촬영 기간이 여러분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노는 날이죠. 석가탄신일인데 여러분 아마 요게 편집이 돼가지고 가려면 약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보는 영상으로 들어갈 때쯤이면 아마 온라인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쭉 새롭게
오프라인 계약이 되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매번 영상 때 얘기했던 대로 퀄리티가 있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입시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프라인 계약이 되더라도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선생님이 갈 테니까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5단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흔히 사회문화 하면 떠올렸던 거, 뭐 사회화, 조직, 단체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 단원이 이제 5단원이고요. 5단원에는 여러분 처음에 선생님이 OT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기출문제 분석에서 등장했던 여러분 제일 좀 까다로워하는 지위, 역할, 역할행동, 역할갈등 그 내용이 이 5단원 말미에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시간 정도 방송 분량으로 잡고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한번 사례 중심으로 재미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화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화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공적 교육기관에 대학을 제외하면은 마지막 해잖아요. 지금 고등학교에 여러분 633 제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12년째란 말이죠. 그 12년째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들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죠. 일단 사회화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및 규범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있잖아요. 뭐 기본적인 개념 혹은 뭐 예의 범절, 자세, 뭐 태도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 사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거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사회화 기관들도 내용을 배우다 보면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함께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사회화죠. 내가 인간이라면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건데 이제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최소한의 뭐 예의, 액션, 뭐 알아둬야 될 지식, 기능 등을 사회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빨간색인데 여러분 이게 왜 빨간색이냐? 사회화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을 때랑 지금 뭐 어른들이 볼 때는 여러분 뭐 얼마 살았냐, 참 어리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는 올해는 살아보지 않았던 해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릴 때랑 비교하면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배운다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평가받고 성적표 나오고 그럼 그걸 갖고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혼나진 않을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배운다는 거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화 과정은 여러분 아마 평생 지속이 될 겁니다. 그 성적, 평가가 지속된다는 게 아니고 배워서 적응해가고 성장하는 그 과정, 그거는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화가 있어. 그럼 사회화를 여기서 선생님이 V를 딱 그리면 이게 사회화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제 자 봤지? 내가 이제 V 할 줄 아는 거 봤지 이제? 나 이제 사회화 없는 거야 이제? 사회화 끝!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화는 꾸준하게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화는 아까 말했던 대로 평생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우리 학교 근처에 평생학습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제 올해 말이 돼서 정상화가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능 끝나고 여러분 항상 바래왔던 게 수능 끝나고 언니들 막 노는 거였잖아. 뭐 놀았다기보다는 뭐 좀 쉬고 뭐 성적 가지고 뭐 상담하고 뭐 이런 시즌인데 그때 우리 학교 친구들이 많이 가서 공연도 보고 연수도 듣고 연수? 뭐 아무튼 그 가는 곳이 평생학습관인데 그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시설 자체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움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 배움이 꼭 시험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화라는 과정도 들어가 있다. 자, 사회화의 종류가 좀 나옵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모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 글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이거 여러분 부모님에게 배운 거죠. 여러분 학교에 와가지고 국어 시간을 이수하면은 여러분 한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거란 말이죠. 흔히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 여보, 우리 애가 방금 아빠라고 했어? 에이, 여보, 설마, 뭐 애가 몇 살인데. 아니야, 우리 애 신동인가 봐, 신동. 아빠, 아빠,
아빠라고 하잖아. 이거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뭐 아빠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이런 부모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거. 선생님은 잘 기억이 없습니다. 뭐 나에게 뭐 어떻게 말했는지 잘 기억이 없고, 뭐 나한테 뭐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막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부모님이 얼마나 저에게 말을 많이 시키려고 애썼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생님만 봐도 선생님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과 말을 주고받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부모님을 보고 배운 거죠. 처음에는 흉내 내려고 하잖아. 선생님 특히 어머니가 그 어머님 친구들끼리 막 별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어머님 별명이 개구우먼이거든요. 일단 성격이 좀 급하신데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통화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 통화하면은 그래 뭐 잘 있나 요즘 뭐 하고 지내는데 하면은 한 번에 5개 이상의 질문을 막 들어와요. 뭐 하고 지내는데 밥은 남았나? 김치는? 반찬은 막 갖다 줄까? 엄마가 지금 기차 타고 가가지고 하면은 한 번 기다려서 응답을 하지 않고 막 속사포로 막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랑 수업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수업하다가 흥분하면은 막 말이 막 빨라지고 막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 그거 다 모방이죠, 모방. 부모님을 보고 배운 거죠. 그것도 이제 모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시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죠.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캐릭터 중에 스파이더맨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정말 좋아하는데 뭐 쫄쫄이 입은 게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스파이더맨이 좋은 이유는 똑똑하고 천재적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아는 히어로들 중에는 제일 좀 가난해. 돈도 좀 없고. 근데 뭔가 히어로적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거나 만화를 보면은 집에 와서 꼭 이런 걸 했었어요. 진짜. 제가 스파이더맨 되게 유명한 대사 있어요. 큰 힘에는 뭐 책임이 따른단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은 막 나도 공감해가지고 그래 뭔가 나한테 큰 힘이 있는 것 같아. 조동우 너에겐 큰 힘이 있어. 너의 큰 힘을 쓰려면 큰 책임이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스파이더맨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 흉내 내는 거 그거를 동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드라마 주인공과 나죠. 특히 이제 여러분 또 여학생이니까 드라마 주인공 여주인공을 보고 몰입하는 여주인공에게 함부로 하는 그 상대방을 굉장히 저주하고 미워하고 옛날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셌냐면 선생님도 그랬는데 드라마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사람은 진짜 나쁜 놈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초임일 때였던 것 같아요. 초임일 때 아이들하고 종례를 하다가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는 선생님이 아침부터 그렇게 눈치 줬는데 쌤 기분 나쁜 거 몰라? 지금 생각 웃긴 얘기죠. 내가 아침부터 기분 나빴던 말은 애들이 왜 내 눈치를 봐야 돼? 근데 어쨌든 애들이 뭐 하라 그러면 잘 안 하고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종례 시간에 막 근엄하게 혼낸 것도 아니고 니들 그럴 거면 쌤 말 안 들을 거면은 알아서 해 하면서 쌤 웬만하면은 야근하고 아이들 뭐 상담도 해주고 했는데 그날은 퇴근을 해가지고 감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내 마음을 회복하고 힐링하자. 그래서 영화를 보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이백화점 거기 그 영화관 있잖아. 거기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가 도간이었어요. 도간. 그러니까 도간이 책도 아직 안 읽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봤는데 너무 무서워. 특히 그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교장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이거 있잖아. 나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실제로 그 도가니 영화가 화제가 된 다음에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애들이 막 새총을 쏜대요. 막 물 뿌리고 막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고 한다는 거죠. 동일시, 동일시.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을 흉내내는 것도 동일시고요. 그다음에 드라마에 나오는 막 사람들이 드라마 상에서 저러면 안 돼! 라고 막 지적하는 거 있잖아. 그걸 보고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 뭔가 내가 그 드라마에 출연한 주인공처럼 빙의해가지고 그죠? 걔를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보상과 제재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 사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별로 선생님들이 저도 받지 않는 거 있잖아요. 상점. 우리 요번에 여러분 새로 들어온 쌤들 꽤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못 만나서 좀 아쉬운데 선생님도 여러분 또 되게 착하고 좋다고 얘기를 또 많이 했지 교무실에서. 그래서 여러분 되게 보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놀랬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 학교 애들은요 선생님 장난 아니에요. 상점 주시잖아요. 막 그럼 상점 받아갖고 막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자랑한다고. 실제 여러분 그랬죠. 1, 2학년 때 가가지고 막 선생님 처음에 학교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상점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냥 넣었거든요. 선생님 왜? 선생님 저 상점 갖고 왔는데 알았어. 선생님 왜 기분 안 좋아하세요? 선생님 제가 상점 드렸는데 표정이 왜 그래요? 황당하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점 받았다는 걸로 뭘 받고 싶은 거야?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죠,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꽤 됐지만 상점 갖다 주면은 애들이 막 표정이 느껴져. 그 눈에서 선생님 저 빨리 칭찬해 주세요 막 느껴지잖아. 그럼 같이 박수 쳤던 기억이 납니다. 상점 그럼 하면 애들 막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보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이 행동을 하면은 칭찬받는 일이구나. 얘는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제재는 혼나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진짜 옛날에 우리 학교 아이들은 다른 학교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혼나는 거에 비하면 좀 안 됐죠. 실제로 예전에 여러분 그 흰 양말이 규정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흰 양말을 신는데 흰 양말에 선이 하나 그여 있거나 점이 하나 찍혀 있어도 벌점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불만도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참 신기했던 게, 그러면서 막 화는 냈지만 막 그걸 꼭 반항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반성하는, 지금 보면은 웃지 못할 일이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제재가 될 수 있는. 선생님은 그 당시에도 애들이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아이들도 물어보잖아. 선생님 우리 마음 아세요? 선생님 흰 양말만 신는 우리 마음 아시냐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하도 그러길래 흰 양말을 엄청 샀습니다. 야 나도 신어 흰 양말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 옷장에 흰 양말이 좀 많다는 거. 언어적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화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주고받는 내용 있잖아. 뭐, 안녕하세요. 그래. 뭐 밥 먹었니? 이렇게 급식 시간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부모님이 특히 제일 많이 말하는 거. 학교에서 뭔 일 있었니? 학교에 재밌었어? 이런 거. 그러면 학부모 상담 오시면 부모님들 얘기하는 거에 상당수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애는요,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막 조잘조잘 얘기 다 많이 한다고. 그 과정에서 이런 거는 내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구나.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습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미리 하나 얘기해 주는데, 이 사회화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회가 있었던 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오는 사회화의 어떤 그 입장은 기능론적 입장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래쪽에 보면은 그 세 개의 입장 각각에서 사회화를 어떻게 보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능을 볼게요. 기능. 어떤 작용을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선생님 초등학교 때 처음 입학했을 때 여러분도 부모님이랑 같이 갔을 거 아니야. 운동장에 그때 선생님 한 반에 48명 이랬는데 엄청 많았어요. 근데 막 서 있었어. 이 가방 메고, 또 할머니가 사준 거 가방 메고 막 서 있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내가 울었대요. 거기서. 말이 안 돼. 믿기지가 않는데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막 수백 명의 모르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이 저 사람이 다 담임이라는 거야. 그 선생님 앉아 있는데 쌤 기억으로 마음에 그렇게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 적응을 해주게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고3이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 처음에 고1 들어왔을 때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뭔가 어색했잖아요. 아직 중학교가 더 익숙하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다. 다음에 자아 정체성 형성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윤리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취향들이 섞이는 거죠. 나는 무슨 색의 옷을 좋아하고, 난 어떤 음식을 먹고, 나는 주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집에 일찍 가가지고 쉬고 싶은 사람. 난 집돌이야. 난 집순이야. 난 집을 되게 좋아해. 아니야.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걸 좋아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내 성향을 합쳐가지고 나라는 사람은 뭐다라고 내 스스로가 깨닫는 거 있잖아. 아이덴티티. 걔를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화를 하면서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거 옛날에 제일 많았던 학생 평가 내용이 있잖아. 내향적입니다. 외향적입니다. 난 그것도 굉장히 이분법적인데, 내향적, 외향적으로 사람을 가를 수가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넌 내향적이야, 넌 외향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어떤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메떡 킬러야. 나 메떡 되게 좋아해. 선생님은 참고로 매운 음식 진짜 못 먹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막 엄청 막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메떡 애들하고 같이 먹다가 진짜 배가 위장,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메떡 좋아하는 친구들은 메떡 그 매니아고, 선생님은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또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자아 정체성 형성도 이 사회화가 도움이 된다. 이거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사회적 소속감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
물론 여러분 마음은 압니다.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별로 싫었어요, 학교가. 근데 지금은 진짜 그립고 참 뭔가 우리 학교만한 학교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내가 나온 학교고 뭔가 아련한 게 있습니다. 뭔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친구들하고 매점 가가지고 뭐 사 먹고 뭐 돌아왔던 기억. 여러분 막 얘기하면은 뭐 교복이 마음에 안 드는 둥, 뭐 학교 등교할 때 언덕이 힘들다는 둥, 뭐 선생님이 언덕 걸어가 봤어요. 네, 걸어봤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이야 차 몰고 다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선배들이지. 여러분 선배들이랑 함께 학교 언덕 출근을 한 7, 8년 했었죠. 물론 저도 여름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문지기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문지기. 처음에 나 문지기 좀 특이했단 말이야. 막 내가 가면은 애가 와가지고 막 에스코트 하듯이 인사하고, 얘들아 선생님 오셔. 물론 1학년 때는 장난 아니죠, 여러분. 문지기를 탁 서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선생님 오셔.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근데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2학년부터는 뭔가 살짝 벽에 기대 서 있기도 하고, 3학년 3학년 친구들이 예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좀 편해져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들어가면은 얘기. 야 문지기도 안 나와 있어? 종 쳤어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또 기능을 하느냐, 이 사회화가 문화를 공유해 줍니다. 방금 얘기한 그 문지기 있죠. 그 문지기를 처음 왔을 때 어색해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문지기를 왜 해요? 전 싫어요. 제가 무슨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이에요? 이렇게 전혀 없고, 어떻게 따지면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과 여러분의 관계 형성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예의 있는 그런, 실제로 처음에, 요즘에도 그렇지만 처음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문지기 문화가 되게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여러분이 이쁘다고 그 예의 있게 하니까, 아무튼 그 문화를 우리 성모인들이라면 다 공유 다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우리 집단의 문화를 공유하게 해주는 그런 또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 간 전승이란 말 어렵죠. 그럼 전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여러분 부모님에게 알려줬어요, 삶의 방법을. 그걸 여러분 부모님이 잘 살다가 또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승해주고 있죠. 여러분 가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엄마 아빠 잔소리 너무 심해요. 맨날 뭐라 해. 알아서 잘 살 수 있는데. 막 그렇잖아. 선생님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쌤이 이제 좀 있으면 40인데도 부모님이 볼 때는 다 아인 거야. 그래서 막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다시 화해했다 또 싸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부모 세대가, 윗세대가 아랫세대, 자녀 세대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알려주고 당부해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 사회화가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약간 비꼬듯이 나 때는 말이야 이래가지고 안 그랬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이 태도가 없어졌으면 좋긴 하겠어. 그런데 참 부지기수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비판하는 것은 이 세대 간 전승이란 기능이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세대 간 전승이야 라는 걸 빌미로 윗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아랫세대에게, 물론 나이로 좀 뭔가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요즘에 진짜 이 세대 간 전승 기능이 약화되긴 했어요.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요즘에 좀 여러분 진짜 많죠. 옛날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학교 갔다가 밤에 학원 갔다가 오면 거의 뭐 12시인데 부모님 만날 시간이 어딨어, 그죠? 그리고 쉬는 날은 또 부모님과 얘기하기보다는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고 과제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매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부모님도 모르는 내용을 후손 세대가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점점 세대 간 전승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동질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일 마음이 좋을 때가 공감받을 때죠. 나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수업 듣는데 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만 그런 것 같아서. 아니야, 야 나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너 아까 보니까 잘 듣던데? 야 쌤 잘 알아듣는 척 안 하면 삐지시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감하는 거. 내가 그런 거를 너도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 동질감을 형성해 주는데 이 사회화라는 작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점이 빨간색이에요. 사회의 유지와 통합, 존속에도 기여합니다. 계속 사회화는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받았던 사회화랑 여러분이 받은 사회화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내용들이 많든 적든 조금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사회를 계속 굴러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자, 개념 플러스 내용을 아까 선생님이 정리했던 그 사회화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고전적인 사회화는 무슨 론의 이념을 많이 가져왔다고요? 기능론의 생각을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일단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회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각각 어떻게 보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기능론은 사회화가 사회의 유지 및 통합 존속에 기여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화가 좋다고 생각해요. 기능론은 이 사회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몇 번씩 얘기해드렸죠. 그죠?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병에 걸려도 곧 기억나십니까? 곧 나을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갈등론은 이 사회가 누구에게만 유리하게 지배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회화도 역시나 누구의 생각을 주입하는 거다? 지배 집단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화가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회화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사회화를 겪는 경험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선생님이 개개인의 무슨 정이라 그랬죠? 상황정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바라볼 때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각각 다르게 보는데 어쨌든 사회화라는 고전적인 의미의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가장 받아들이는 입장은 기능론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끼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사회화 기관 수업할 때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A라는 기관을 외웠는데 이 A라는 기관이 왜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와요? 물어보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 A를 외우면 어떤 분류에만 딱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들어갔다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갔을 때는 이걸 구분하는 분류 기준이 다른 거야. 여기에 갔을 때는 또 분류의 기준이 다른 것이고 얘는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를 누구랑? 이 선생님하고 천천히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별표하겠습니다. 유형 알아볼게요. 자, 일단 사회화의 내용을 가지고 두 기관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차와 2차인데요. 그럼 1차, 2차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느낌상 1, 2차 중에 뭐가 나와 더 가까워 보여요? 그렇지. 1차가 더 가까워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접하기에 가장 쉽고 접한 지 되게 오래됐어. 그걸 1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거야. 지금도. 당연히 뭐겠어? 제일 센 게 가족이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1차 사회화 기관은 기초적인 내용의 사회화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 및 규범, 언어 등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렇게 크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는 인성과 태도를 강조해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하고 사회화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해도 그런데 여러분 사회화라는 개념을 집에서는 잘 안 쓰죠. 이렇게는 가능하지.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가지고 사회화 배웠다? 엄마 어제 나한테 무슨 사회화 했어? 그 엄마의 표정? 겠죠 여러분. 맞죠? 엄마는 황당한 거야. 갑자기 얘가 무슨 뭐 잘못 먹었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공적으로 딱 정해서 우리 딸 앉아봐. 아빠 왜? 오늘 아빠가 오늘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이라 더 자고 싶었는데 앉아. 오늘 아빠 뭐라 그랬어? 아빠와 딸의 행복한 사회화 시간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은 아빠가 우리 딸에게 밥상머리 예절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필기구 챙겨. 이렇게 하는 가족이 정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사회화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인성적인 태도적인 내용을 많이 하죠. 부모님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게 밥 먹을 때 막 부모님이 아직 덜 드셨는데 먼저 막 간다든지 좀 예의 없게 말하던가 엄마 아빠에게 말대꾸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사회화인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적인 걸 강조하면 1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류가 있잖아. 가족이 있고 또래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또래 집단은 간단하게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일단 기억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활동 내용인데요. 부모님에게 밥 먹는 법과 화장실 가는 법을 배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나 선생님도 다 배웠을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아빠가 밥 이렇게 먹어라, 젓가락 이렇게 져라, 뭐 화장실 갈 땐 이렇게 해라 알려줬을 건데 이런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거 요거를 1차 사회화 기관에서 하더라. 그 중에 누구? 가족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호감 가는 행동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특히 이제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이 여고에 와가지고 느꼈던 점은 여러분 되게 그룹을 많이 막 구성하잖아. 그 그룹이 되게 사회적으로 말하는 되게 부정적인 무슨 파벌 이런 게 아니라 뭐 나도 그래. 직장 다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중에도 조금 더 친한 사람과 조금 덜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그룹 내에서 여러분이 활동하고 주고받다 보니까 어떤 행동은 좀 별로인 거야. 그럼 여러분 친구들하고 나한테 속상하게 했던 어떤 친구의 이야기 막 이런 거 하잖아. 뭐 뒷담화를 해서 뭐 그 친구를 따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점, 어떤 친구의 행동 때문에 힘들었던 점 얘기하고 털어놓잖아.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호감 가는 일이구나. 이건 인기를 끄는 행동이구나.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래 집단의 1차적 사회화 기관의 특징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2차는 한 단계 넘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눈 뜨고 밥 먹은 다음에 옷 입고 어디가? 학교잖아. 학교가 대표적인 2차 사회화 기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가족은 대놓고 시간을 정해서 시간표를 쫙 해서 아빠의 사회화 시간이야. 아빠 피곤해. 언제 끝나? 지금 끝났어. 우리 딸 어디 가니? 엄마 왜? 엄마의 사회화 시간도 있는데 이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학교는 시간표가 탁 나와 있고 학교 늦으면 지각으로 끄이잖아.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랑 약속했는데 늦었다고 지각되지 않잖아요. 우리 딸 왜 이렇게 늦어? 아빠 내가 좀 늦었지? 우리 딸 무단 지각이네. 이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학교는 전문적이고 심화되기 때문에 지식이나 기능의 비중이 높습니다. 학교는 지적 내용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대중매체 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직장은 여러분 돈 벌러 가는 데잖아. 근데 이 직장도 사회화 기관으로 봐요. 여러분 그런 거 말하잖아. 조선생 사회생활 안 해봤어? 이런 거 있잖아. 쌤도 학교 가면은 교장쌤, 교감쌤 계시고 부장쌤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업무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니까 그거를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고요. 대중 매체가 또 사회화 기관이지. 요즘에는 너튜브로 막 맨날 보잖아요. 여러분 그 검색도 이제는 포털 사이트에 안 하고 너튜브 채널에다가 막 눌러가지고 그냥 바로 얻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허다하더라고요. 거기서 예의 범절도 알려주고 막 그러더만. 그래서 그것도 다양한 생활적 지식을 알려주니까 대중 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준은 목적인데요. 목적으로 나눴을 때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위에서 우리 배운 게 내용으로 구분했잖아. 내용으로 몇 차와 몇 차가 있었어. 1차와 2차가 있었고 1차에는 가족, 내 친구, 또래 집단. 2차에는 내가 다니는 학교,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여러분이 갈 직장, 그 다음에 대중매체 등이 있었단 말이야. 그 내용들이 또 여기서 다르게 또 분류가 됩니다. 알겠죠? 공식적이라는 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건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나는 사회화를 하는 기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 여기에 들어갈까요? 아니지. 그럼 가족 왜 있어? 좀 웃긴 질문이죠. 가족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었는데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것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우리 기관은 사회화를 하는 기관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걔를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학교, 직업훈련소 등이 있죠. 직업훈련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주변에도 그런 학원들, 학교들이 있는데 IT 기기 쓰는 방법, 중장비 다루는 거,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 자격증, 학원 등등 이런 것들도 이건 대놓고 이름부터가 훈련시켜주잖아. 사회화. 나중에 IT 기기를 잘 쓰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중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여기에 가족, 또래 집단은 안 들어가고 학교는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사회화가 된 거야. 알겠죠? 하다 보니까 사회화가 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사회화가 된 겁니다. 요거 중요해. 거기서 살다 보니까 활동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가족입니다. 가족 만들 때 사회화를 목표로 내걸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프로포즈할 때 우리 함께 행복한 사회화 기관을 만들어 봅시다 이랬다가는 바로 끝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또래 집단 친구 만날 때 야 너 이런 거 좋아하네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게임할까? 이렇게 하지 우리 집에 가서 사회화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어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죠? 그다음에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러 가는 거지. 누가 사회화를 하러 직장을 가? 그지? 대중매체도 마찬가지. 이런 대중매체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요? 사회화가 된다. 네, 조금 영상 길어서 끊었다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